서울 광화문 한복판, 초고층 빌딩 꼭대기에 자리한 프라이빗 레스토랑 사랑제는 그야말로 권력과 부의 상징이었다. 벽면을 감싸는 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보석처럼 반짝였고, 은은한 조명과 클래식 음악이 어우러져 마치 다른 세계에 들어온 듯한 착각을 주었다. 그날 밤, 사랑제의 가장 안쪽 창가 자리에는 대한민국 최대 대기업 대한그룹의 회장 한태준과 그의 아내 서지원이 앉아 있었다. 두 사람은 결혼 30주년을 기념해 조용히 둘만의 식사를 즐기고 있었다. 재계와 정치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들 부부의 존재는 어디를 가든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지만 이날만큼은 오롯이 자신들만의 시간을 원했다. 지원은 와인잔을 들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광화문 광장이 내려다 보이는 뷰는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그녀의 눈빛은 어딘가 흔들리고 있었다. 잔잔한 미소를 짓고는 있었지만 마음속엔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맴돌았다. 여보, 그녀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혹시 누가 우릴 지켜보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한태준은 그녀의 말에 잠시 젓가락을 내려놓고 주변을 둘러보았다. 고급 양복 차림의 경호원들이 멀찍이 떨어진 자리에서 시선을 유지하고 있었고 레스토랑 직원들도 교육받은 듯 침착했다. 그는 이내 미소 지으며 말했다. 당신 또 그 촉이 발동한 거야. 아무도 없어. 오늘은 아무 걱정도 말고 그냥 이 순간을 즐기자고 했잖아. 지원은 억지로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미소 지으려 했다. 하지만 식욕이 전혀 없었다. 서빙된 메인 요리인 송로버섯 스테이크를 한 입 베어문 그녀는 갑작스럽게 입맛이 씁쓸해짐을 느꼈다. 그녀는 포크를 내려놓고 살짝 찡그린 얼굴로 말했다. 뭔가 이상해요. 음식이 입에서 도무지 넘겨지질 않아요. 한태준은 즉시 웨이터를 부르려 손을 들었지만 그보다 먼저 지원의 얼굴이 창백해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테이블을 짚고 간신히 몸을 일으키려 했으나 중심을 잃고 주저앉았다. 호흡이, 숨이 잘 안 쉬어져요.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희미해졌고 손끝은 떨리기 시작했다. 태준은 당황한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나 아내를 부축했고 곧장 레스토랑 직원들이 몰려들었다. 119 불러. 지금 당장. 사랑제 내부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몇몇 손님들은 상황을 알아채고 자리에서 일어났고 일부는 핸드폰을 꺼내 영상을 찍기 시작했다. 몇 분 후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가 광화문 대로를 가르며 울려 퍼졌고 의료진이 들꺼들 들고 빠르게 들어왔다. 맥박이 약합니다. 혈압도 비정상적으로 낮아요. 즉시 병원으로 이송해야 합니다. 한 의사의 단호한 목소리와 함께 서지원을 태운 들꺼든 구급차로 옮겨졌고 한태준은 아내의 손을 꽉 쥔 채 동행했다. 괜찮을 거예요. 내가 곁에 있어요. 당신 절대 혼자 두지 않을게요.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깊은 불안이 서려 있었다. 서지원은 과거 어떤 알레르기 병력도 없었고 평소 건강관리도 철저했다. 단 한 번의 식사로 이렇게 위급한 상태에 빠질 수 있을까? 서울대학교병원 응급실 앞 구급차가 멈추자마자 의료진이 달려나왔고 서지원은 응급처치실로 옮겨졌다. 한태준은 복도에서 초조하게 발을 동동 굴렀다. 그의 핸드폰이 몇 번 울렸지만 그는 받지 않았다. 오직 한 사람, 아내의 상태 외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았다. 10여 분 후 한 명의 의사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한태준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회장님, 부인의 상태가 매우 위중합니다. 혈액 검사 결과 독성 물질에 의한 중독이 의심됩니다. 독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했어요. 네, 저희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인 식중독이나 알레르기 반응과는 다릅니다. 현재는 의식을 잃은 상태이며 호흡기와 심장 모니터링을 통해 상태를 안정화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우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그때 복도 한켠에서 걸어오는 한 여성이 있었다. 청소 유니폼을 입은 그녀는 조용히 다가와 말했다. 혹시 서지원 여사의 가족분이신가요? 태준은 놀라움과 의심이 뒤섞인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당신은 누구요? 제 이름은 이하린입니다. 병원에서 청소 일을 하고 있지만 이런 사례를 예전에 본 적이 있어요. 부인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압니다.
그녀의 말에 한태주는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았다. 한 사람은 죽어가고 또 한 사람은 갑자기 나타나 자신이 방법을 안다고 말하고 있었다. 이 모든 건 단지 우연일까? 아니면 어둠 속에서 뭔가 더 큰 이야기가 시작된 것일까? 한태주는 눈앞에 서 있는 여인을 바라보며 짧은 침묵에 잠겼다. 그녀의 옷차림은 분명 병원 청소부였지만 그 눈빛만큼은 흔들림이 없었고 말투도 단호했다. 그 순간 태주는 머릿속으로 수많은 판단을 내리고 있었다. 신뢰할 수 없는 인물에게 아내의 생명을 맡길 수는 없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그 어떤 의료진도 서지원을 구하지 못하는 국면에 다다랐다. 당신이 부인을 도울 수 있다고 했소? 태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강한 긴장이 실려 있었다. 이하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몇 년 전 이와 유사한 증상을 보인 환자를 본 적이 있습니다. 병세가 빠르게 악화되고 약물도 듣지 않는 상태였죠. 그때 사용된 해독제가 이 상황에도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태주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물었다. 그 해독제는 어디 있소? 병원에 등록된 건가요? 하리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이건 병원 프로토콜 바깥의 약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제 개인 소유입니다. 제가 처방하거나 사용할 권한은 없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없습니다. 그 말에 태준의 이마에 굵은 주름이 잡혔다. 지금 그녀의 말은 명백히 병원 규칙을 위반하는 행위였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이미 어떤 선택지도 없었다. 지켜보며 죽음을 기다릴 수는 없었다. 그 약 지금 가져올 수 있소? 5분이면 됩니다. 이하리는 허락을 기다릴 것도 없이 빠르게 달려나갔다. 태주는 그대로 응급실 문 앞에 주저앉다시피 하여 기다렸다. 안에서는 계속해서 기계음이 울리고 간호사들의 목소리가 들렸다. 지원의 상태는 계속 나빠지고 있었고 이제 의료진도 뾰족한 수가 없다는 눈치를 보였다. 몇 분 후 할인이 조그만 유리병을 손에 쥐고 돌아왔다. 액체는 진한 호박색을 띠고 있었고 뚜껑을 열자 약간의 쓴 냄새가 풍겼다. 그녀는 약물을 주사기에 조심스럽게 옮기며 말했다. 이건 천연 독성 중화 성분과 희귀약초를 배합한 수제 해독제입니다. 확실하진 않지만 그 환자도 이걸로 살아났습니다. 태주는 그녀의 손을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다. 진심으로 믿소. 부탁하오. 그들은 함께 응급실로 들어섰고 의료진은 처음에는 할인의 존재에 당황했지만 태준의 단호한 명령에 더 이상 제지하지 않았다. 의사 중 한 명이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회장님, 이건 병원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책임은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시오. 나는 지금 아내를 살릴 방법을 찾고 있는 거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오. 이하리는 망설임 없이 주사를 들고 서지원의 팔에 연결된 정맥의 해독제를 천천히 주입했다. 모두가 숨을 죽인 채 모니터 화면을 바라보았다. 몇 초간 아무 반응이 없었고 긴장감은 더욱 고조되었다. 그러다 갑자기 심박 수치가 안정되기 시작했고 산소 포화도도 서서히 정상 범위로 돌아왔다. 간호사가 놀라서 소리쳤다. 심장 박동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지원의 창백했던 얼굴에 서서히 핏기가 돌기 시작했고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의료진은 놀람과 안도 속에서 신속히 조치를 이어갔다. 한태주는 눈시울이 붉어졌고 아내의 손을 잡은 채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지원아, 들리오? 내가 여기 있어. 다 지나갈 거야. 지원은 아직 의식을 완전히 회복하지 못했지만 미세하게 눈꺼풀이 떨렸다. 태주는 그녀의 반응 하나하나에 가슴을 쓸어내리며 손을 더 세게 잡았다. 하리는 조용히 물러나 병실 구석으로 이동했고 의료진은 그녀의 존재에 대해 더는 문제 삼지 않았다. 그들은 지금 기적과도 같은 회복을 눈앞에서 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30분 후 지원은 중환자실로 옮겨졌고 태주는 담당 의사에게 불려나갔다. 솔직히 말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응급 조치를 해도 효과가 없던 상황에서 그 해독제가 환자를 살렸습니다. 현재는 생명에 지장은 없지만 경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태주는
감사 인사를 하고 복도로 나섰다. 복도 끝에는 이하린이 조용히 벽에 기대 서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 다가가 진심을 담아 고개를 숙였다. 감사하오.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도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건 단지 우연일까요? 할인의 말투는 여전히 담담했지만 그 안엔 무언가 감춰진 뉘앙스가 섞여 있었다. 태주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전에도 이런 경험이 있다고 하셨지요? 어떻게 그걸 알고 있었소? 할인은 고개를 돌려 창문 밖의 어두운 하늘을 바라보았다. 10년 전, 제 여동생이 갑작스러운 중독 증세로 사망했습니다. 병원은 식중독이라 했지만 저는 믿지 않았어요. 그녀가 죽은 날, 제가 일하는 작은 식당에서 한 단체 후원이 취소되었죠. 그 단체는 희망나눔재단이었습니다. 당시 이사장이 서지원 여사였어요. 태준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무엇인가를 깨달은 듯 숨을 삼켰다. 당신은 원망을 품고 있었소? 하리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예전엔 그랬어요. 하지만 오늘 저는 복수하려고 여기에 온 게 아닙니다. 저는 그저 이번에는 누군가가 소중한 사람을 잃지 않기를 바랐을 뿐입니다. 그녀는 태준을 지나 병원 복도를 조용히 걸어나갔다. 태준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서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감정이 엉켜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날 밤 병실 안에서 조용히 숨을 고르던 서지원은 천천히 눈을 떴다. 그녀는 흐릿한 시야 속에서 남편의 얼굴을 확인하곤 미약하게 미소 지었다. 여보, 나 살아있네요. 태준은 눈가에 맺힌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당신 돌아왔소. 이제 괜찮소.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또 다른 의문이 자리 잡고 있었다. 아내를 죽이려 한 이는 과연 누구였을까? 그리고 병실은 깊은 밤의 고요 속에 잠겨 있었다. 중환자실의 기계음만이 간헐적으로 울렸고 창밖에는 서울의 불빛이 멀게 느껴졌다. 서지원은 산소 마스크를 낀 채 조용히 누워 있었지만 그녀의 의식은 점차 또렷해지고 있었다. 한태주는 아내의 곁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는 병실의 의자에 앉아 지원의 손을 붙잡은 채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몇 시간 전의 일들이 머릿속을 계속해서 맴돌았다. 아내가 쓰러지고 응급실로 실려오고 그리고 이하린, 그녀의 등장과 해독제. 이 모든 것은 너무도 비현실적이었다. 다음 날 아침 의사들은 서지원이 안정을 되찾았다고 설명하며 며칠간의 집중 관찰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는 말을 들은 태주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결코 가볍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직접 이 모든 일의 배후를 밝혀야 한다는 결심을 굳혔다. 사랑하는 아내를 누군가가 계획적으로 해치려 했다는 사실은 결코 좌시할 수 없는 일이었다. 오후 무렵 지원은 잠시 눈을 떴다. 그녀는 천장을 바라보며 조용히 속삭였다. 여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태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 옆으로 다가가 손을 잡았다. 당신, 기억이 나요? 지원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사랑제에서 와인을 마셨던 것까지요. 그 후로는 기억이 흐릿해요. 숨이 막혔고 어지러웠어요. 그게 마지막이에요. 태주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그 와인, 독극물이 들어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병원에서는 아직 정확한 성분을 분석 중이지만 일반적인 식중독이나 알레르기가 아니라고 했어요. 지원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다. 누가 나를? 태주는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다. 누군가가 당신을 해치려 했습니다. 우리는 아직 범인을 확정하지 못했지만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은 확실해요. 그리고 그날 밤 서빙을 했던 직원이 사라졌어요. 그는 미리 준비해둔 태블릿을 꺼내 CCTV 화면을 보여주었다. 화면 속에는 와인을 테이블에 놓고 사라지는 남성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이 사람, 이름은 정민석. 사랑제에 막 채용된 신입 웨이터였습니다. 하지만 사고 후 바로 사직서를 내고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우리 보안팀이 그를 추적하고 있어요.
지원은 화면을 응시한 채 말이 없었다. 그녀의 눈에는 충격과 두려움, 그리고 무엇보다도 의문이 서려 있었다. 왜 누가 나를 해치려 한 걸까요? 태주는 대답 대신 그녀의 손을 더욱 세게 잡았다. 그날 밤 보안팀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정민석을 서울 외곽의 허름한 고시원에서 발견했다는 보고였다. 태주는 즉시 비서와 2명의 경호원을 대동하고 현장으로 향했다. 고시원의 낡은 계단을 올라 마지막 방 앞에 섰을 때 안에서는 인기척이 들렸다.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누군가 다급하게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다. 정민석 씨, 문 여세요. 대한그룹 한태준 회장입니다. 당신과 이야기할 게 있어요. 잠시 정적이 흐른 후 문이 천천히 열렸다. 눈에 다크서클이 깊게 들이운 청년이 문틈으로 얼굴을 내밀었다. 그는 태준의 얼굴을 보자마자 겁에 질린 듯 몸을 떨었다. 저는 잘못한 거 없어요. 그냥 시킨 대로 했을 뿐입니다. 누가 시켰죠? 정민석은 머뭇거리다 결국 입을 열었다. 최은서 이사님이요. 서지원 여사님의 오랜 친구라고 했습니다. 태준의 눈빛이 매서워졌다. 최은서. 서지원을 10년 넘게 곁에서 도왔고 희망나눔재단의 부의사장이며 지원의 가장 가까운 사람 중 하나였다. 믿기지 않았다. 하지만 민석은 확신에 찬 표정이었다. 그녀가 절 고용했고 와인에 이 약을 넣으라고 했습니다. 수면제라고 했지만 전 그게 그렇게 위험한 건 줄 몰랐어요. 돈을 많이 준다고 해서 그냥. 태주는 그에게 다가갔다. 당신이 한 일로 내 아내는 죽을 뻔했소. 그걸 알고도 말하고 있소? 민석은 고개를 떨구며 눈물을 흘렸다. 정말 몰랐어요. 전 그냥 시키는 대로만. 태주는 손짓으로 경호원들에게 지시했다. 그를 보호하시오. 경찰에 넘기기 전에 추가로 확인할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는 차에 올라타며 고개를 떨궜다. 머릿속에는 수없이 많은 생각이 떠올랐다. 최은서가 정말로? 병원으로 돌아온 그는 서지원을 찾아갔다. 그녀는 여전히 힘이 없어 보였지만 의식은 분명했다. 태주는 차분하게 상황을 설명했다. 정민석이 자백했소. 그 사람을 조종한 건 최은서였소. 지원은 순간 말을 잃었다. 그녀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갔다. 은서, 그럴 리가 없어요. 우리는 친구였어요. 내가 믿고 싶지 않아도 지금 드러난 정황은 그렇소. 왜 그런 일을 저질렀는지는 아직 모르오. 하지만 분명한 건 그녀가 당신을 해치려 했다는 사실이오. 지원은 눈을 감고 고개를 돌렸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왜 그녀가 그런 일을. 태주는 말없이 그녀의 손을 감싸쥐었다. 그리고 그 순간 복도에서 다시 또 다른 어둠이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다. 이 모든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한태주는 병실을 나서며 조용히 문을 닫았다. 복도를 걷는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고 이따금 지나가는 간호사들이 그를 조심스레 쳐다보았다. 그는 이제 단순히 아내의 건강만을 걱정하는 남편이 아니었다. 자신과 아내를 노린 음모의 실체를 마주한 사람으로서 그 책임과 분노가 그의 어깨를 짓눌렀다. 그는 비서에게 지시했다. 최은서 이사의 최근 일정을 모두 조사해. 그녀가 어디에 있었고 누구를 만났는지, 통화 기록까지 전부. 비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휴대폰을 들었다. 그리고 그녀를 지금 당장 병원으로 오게 해. 내가 직접 그녀와 이야기하겠다고 전해. 태주는 서재처럼 꾸며진 병원의 가족 대기실로 들어갔다. 손을 깍지 낀 채 가만히 앉아있는 그의 눈빛은 차가웠다. 최은서. 10년 넘게 아내와 함께하며 희망나눔재단을 이끌어온 사람. 가족처럼 가까웠던 그 여자가 어떻게 이런 짓을 꾸밀 수 있었을까? 한편 병실 안에서는 서지원이 혼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태준에게 들은 모든 이야기가 머릿속에서 반복되며 그녀의 마음을 짓눌렀다. 최은서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녀의 따뜻한 미소, 함께 웃던 날들, 슬픔을 나누던 시간들. 믿기지 않았다.
그런 사람이 왜 자신을 죽이려 했을까?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배신이라는 감정은 몸의 고통보다 더 깊은 곳을 찔렀다. 30분 후 대기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다. 최은서가 들어섰다. 검은 정장 차림의 화장은 평소보다 옅었고 그녀의 얼굴에는 당황과 조심스러움이 함께 엿보였다. 회장님, 연락 받았습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지원 언니는 괜찮으신가요? 태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민석이라는 이름, 알고 있소? 최은서의 눈동자가 잠시 흔들렸다. 그러나 그녀는 곧 침착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사랑제에 새로 들어간 웨이터 아닙니까? 그가 당신의 이름을 댔소. 당신이 그에게 와인을 준비하라고 했고 약을 넣으라고 지시했다고 자백했소. 최은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입술이 살짝 떨렸다. 은서 씨, 대체 왜 그랬소?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최은서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입을 열었다. 처음엔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요. 단지 잠시 휴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언니가 너무 지쳐 보였고 행사나 미팅에 쫓기듯 사는 게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수면제를 조금 넣으라고 했어요. 단지 그뿐이었어요. 태주는 날카롭게 되물었다. 그러면서 민석에게 고액의 현금을 주고 사건 당일 갑자기 사직하게 만들었소. 그리고 정밀 조사에서 발견된 건 단순한 수면제가 아니라 치명적인 신경계 독극물이었소. 당신, 이걸 우연이라 말할 수 있소? 최은서는 고개를 떨구었다. 더는 변명하지 않았다. 왜요? 왜 하필 지원이었소? 그녀는 천천히 눈을 들었다. 이제는 감춰지지 않은 분노가 그 안에 자리하고 있었다. 당신들 모두가 빛나는 삶을 살고 있었어요. 항상 세상의 중심에 있었죠. 저는 그림자였어요. 언니의 뒤에서 기획하고 보고서 쓰고 재단을 굴리면서도 사람들은 항상 언니만 칭찬했어요. 제가 없었다면 재단은 유지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만 단호했다. 처음엔 인정받고 싶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게 욕망이 되었죠. 결국 제가 그녀의 자리를 원하게 된 겁니다. 재단도, 세상의 인정도, 심지어 당신조차도. 태주는 충격으로 말을 잃었다. 그는 뒤로 물러나 의자에 앉았다. 그리고는 한마디만을 겨우 내뱉었다. 이건 살인이요. 미수가 아니라 계획된 살인이요. 최은서는 조용히 웃었다. 그렇겠죠. 하지만 어차피 이제 저는 끝났어요. 대신 당신들도 깨달았을 거예요. 아무리 단단한 관계처럼 보여도 그 안엔 틈이 있다는 걸.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경찰을 부르시겠죠? 그러세요. 받아들이겠어요. 그리고는 조용히 문을 열고 나갔다. 비서는 이미 경찰에 연락을 취한 상태였고 그녀는 저항 없이 연행되었다. 병실로 돌아온 태주는 지원의 침대 곁에 앉았다. 그녀는 남편의 얼굴을 보자마자 눈물을 글썽이며 물었다. 정말 은서였어요? 태주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가 인정했소. 지원은 눈을 감고 고개를 돌렸다. 벽을 향해 말없이 누워 있었지만 그녀의 어깨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10년 동안 그녀는 내 친구였어요. 태주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는 아내의 손을 잡고 조용히 앉아 있었다. 배신의 상처는 말로 다 아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마음속으로 맹세했다. 이 일은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이다. 최은서의 뒤에는 더 큰 어둠이 도사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 밤, 태주는 다시 보안팀을 불렀다. 최은서가 마지막이 아닐 수 있어. 그녀의 통화 기록, 금융거래, 그리고 재단 회계 내역까지 전부 조사해. 누가 그녀 뒤에 있었는지 반드시 밝혀내야 해.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도시의 불빛은 여전히 화려했지만 그 아래 도사린 어둠은 이제 뚜렷이 보이기 시작했다. 며칠이 지나고도 서지원은 병상에서 완전히 회복되지 못했다. 몸은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지만 마음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다.
한태주는 그런 아내를 지켜보며 하루하루 조심스레 말을 걸었고 그녀가 말없이 창밖을 응시하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그의 걱정도 깊어졌다. 은서가 날 질투했다는 걸 왜 나는 한 번도 눈치채지 못했을까? 지원은 침대에 누운 채로 태준에게 조용히 속삭였다. 그건 당신이 사람을 믿었기 때문이요. 태준은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감싸주며 말했다. 그 믿음이 당신의 약점이 아니라 당신의 강점이요. 은서 같은 사람은 그걸 이용한 거지. 그녀는 고개를 돌려 남편을 바라보았다. 그럼 그녀 뒤에는 또 누가 있는 걸까요? 내가 아는 누군가일까? 우리가 모르고 있던 더 큰 무언가가 있는 걸까? 태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내가 조사하고 있어. 은서가 단독으로 이런 일을 벌였다고 보기엔 너무 정교하고 조직적이었소. 그는 비서실장에게서 받은 보고서를 꺼내들었다. 재단의 회계 내역 중 이상한 점들이 발견되었소. 몇 년 전부터 익명의 후원금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었고 그 금액이 작년부터 2배로 뛰었소. 그 자금이 은서의 사적인 계좌로도 연결된 흔적이 있어. 지원은 몸을 일으켜 앉으려 했지만 태준이 그녀를 지그시 눌러 다시 눕혔다. 아직 무리하지 마오. 그 후원금 어디서 들어온 거예요? 정확한 출처를 추적 중이지만 현재까지의 정보에 따르면 정치계 쪽 인물과 연결돼 있어. 특히 예전에 당신이 내부 고발로 파면시킨 국회의원 김준호의 이름이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어. 그 이름을 듣자 지원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김준호. 몇 해 전 그녀는 대한그룹 사나이 건설사가 정치 후원금 명목으로 그와의 부정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파악하고 윤리위원회를 통해 고발했었다. 그 일로 인해 그는 정치적 생명을 잃었고 그녀는 사회적으로는 칭찬받았지만 뒤에서는 많은 반감을 샀다. 그 사람이 복수하려고 한 걸까요? 태주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럴 가능성이 높소. 자신의 손을 더럽히지 않고도 당신을 해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찾은 거지. 바로 당신 곁에 사람을 이용해서. 그날 오후 태주는 병원을 나와 직접 보안팀이 마련한 회의실로 향했다. 조사팀이 준비한 자료에는 최은서와 김준호가 몇 차례 비공식적인 만남을 가졌다는 기록, 그들이 사용한 비밀 메신저 앱의 흔적, 그리고 민석에게 흘러간 자금의 경로까지 포함돼 있었다.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이 모든 자금이 한 개의 위장 회사에서 나왔고 그 회사의 실소유주가 바로 김준호였다는 점이었다. 회사는 해외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세탁된 자금으로 운영됐으며 표면상으로는 환경보호 NGO로 위장돼 있었다. 김준호는 법적으로는 손을 뗀 듯 보이지만 여전히 권력의 그림자 속에서 움직이고 있어. 조사팀장이 설명했다. 태주는 입을 굳게 다물고 보고서를 바라보다가 말했다. 이건 단순한 복수극이 아니오. 이건 권력과 돈, 명예를 둘러싼 오래된 전쟁이오. 그리고 그 한복판에 지원이 있었던 거지.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다. 도시는 평온해 보였지만 그 안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전투가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었다. 이 싸움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법, 정의, 신뢰, 그 모든 것이 뒤틀린 구조 속에서 시험받고 있었다. 그날 밤, 그는 병실로 돌아와 아내에게 모든 사실을 설명했다. 그녀는 말없이 듣고 있었고 얼굴에는 분노보다도 더 깊은 피로감이 서려 있었다. 나는 단지 좋은 일을 하고 싶었을 뿐이었어요. 아이들을 돕고 가난한 이들을 위해 일했는데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 걸까요? 그건 당신이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요. 태준이 조용히 말했다. 당신의 이름, 당신의 결정 하나가 그들에게는 위협이었소. 당신이 진실을 말하고 정의를 선택한 순간 누군가는 당신을 제거하고 싶었을 거요. 지원은 베개에 머리를 기대며 눈을 감았다. 이 모든 걸 알고 나니 오히려 더 차분해졌어요. 분노보다 슬픔이 커요. 내가 믿었던 사람들, 내가 지키고자 했던 가치들이 이렇게 흔들릴 줄 몰랐어요. 태주는 그녀 옆에 앉아 조용히 속삭였다. 당신은 흔들리지 않았소. 그들이 흔들리게 만든 거지. 당신은 여전히 바른 길 위에 있어. 그 순간 간호사가 들어와 조심스럽게 말했다. 서 여사님,
내일 오전에 심리 상담이 예정돼 있습니다. 무리하지 않도록 휴식이 필요합니다. 지원은 고개를 끄덕였고 태주는 그녀에게 담요를 덮어주며 병실 불을 낮췄다. 하지만 그가 병실 밖으로 나가려던 순간 간호사가 그를 불러 세웠다. 회장님, 방금 누군가 병원 접수처에 이상한 봉투를 두고 사라졌습니다. 안에 있던 건 편지였습니다. 수신인은 서지원 여사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태주는 봉투를 받아들었다. 종이 위에는 단 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이번엔 실패했지만 다음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는 눈을 가늘게 뜨며 그 문장을 천천히 다시 읽었다. 이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는 경고. 최은서의 체포는 시작에 불과했으며 진짜 배우는 아직 어둠 속에 있었다. 그리고 그 어둠은 여전히 그들을 노리고 있었다. 서지원의 회복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지만 그녀의 내면은 아직 얼어붙어 있었다. 몸이 움직이고 말은 할 수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예전의 빛을 담고 있지 않았다. 그 눈동자 속에는 경계심과 슬픔, 그리고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피로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한태주는 아내가 잠든 틈을 타 병실 옆 작은 회의실로 이동했다. 그의 손에는 전날 받은 익명의 편지가 쥐어져 있었다. 이번엔 실패했지만 다음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 문장을 반복해서 읽는 동안 그의 안에서 무언가가 무너졌다. 단순한 음모를 넘어서 이건 명백한 경고이자 도발이었다. 그는 보안팀장 박 실장을 불러 조용히 물었다. 병원 CCTV는 확인했나? 확인했습니다. 봉투를 두고 간 인물은 마스크를 쓰고 있었고 모자까지 눌러써서 얼굴을 식별하기 어렵습니다. 이동 경로는 병원 후문에서 들어와 3분 만에 나갔습니다. 차량 번호도 가려졌습니다. 전문가의 손길이 느껴지는군. 태주는 이마를 짚으며 낮게 말했다. 그는 즉시 병원의 경비를 강화하고 외부 출입 통제 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단순한 방어만으로는 더 이상 이 싸움을 이어갈 수 없다는 것을. 며칠 후 서지원은 퇴원 허가를 받았다. 그녀는 집이 아닌 서울 근교의 경호가 강화된 별장으로 이동했고 그곳에서 회복과 안정을 도모하게 되었다. 지원은 그곳 정원의 의자에 앉아 맑은 하늘을 바라보며 조용히 물었다. 여보, 나 다시 일할 수 있을까요? 태주는 옆에서 그녀를 바라보다가 대답했다. 당신이 원한다면. 하지만 지금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다시 세상으로 나가기 전에 당신 자신을 다시 믿을 수 있어야 하오. 지원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그녀는 방으로 돌아가 조심스럽게 오래된 일기장을 꺼냈다. 그리고 펜을 들어 글을 적기 시작했다. 이 세상이 나를 원망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세상을 너무 순진하게 믿은 걸까? 가장 가까운 사람이 칼을 들이댔을 때 나는 그저 그 손길을 믿고 있었을 뿐이다. 그녀는 그날의 기억을 떠올렸다. 사랑제의 조명, 와인의 향기, 그리고 그 순간 찾아온 어둠. 그리고 이름 모를 여인 이하린. 아무도 믿지 않았던 순간 가장 낮은 곳에서 손을 내민 그 사람. 그녀는 문득 궁금해졌다. 이하린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 그녀는 왜 그런 약을 가지고 있었고 왜 서지원이라는 존재를 그렇게 잘 알고 있었을까? 그녀는 태준에게 물었다. 하린 씨에 대한 정보는 더 찾은 게 없나요? 태준은 머뭇거리다 대답했다. 그녀의 기록은 거의 남아있지 않소. 병원에서 일한 지는 3년이지만 이전 경력은 공백이오. 연락처도 해지된 상태고 거주지도 비워졌다고 하오. 지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낮게 말했다. 그녀는 내게 말하지 못한 진실을 품고 있었어요. 그녀를 다시 만나고 싶어요. 반드시. 한편 보안팀은 김준호 의원의 움직임을 추적하고 있었다. 그는 현재 정계에서 물러난 상태였지만 여전히 여러 경로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그가 운영하는 위장 NGO는 여전히 활동 중이었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도 건재했다. 태주는 직접 그의 사무실을 찾았다. 김준호는 여전히 기름진 미소를 머금고 태준을 맞이했다. 어이구, 대한그룹의 회장님이 이런 작은 사무실까지 직접 방문하시다니요.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태주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서지원 여사를 해하려 한 사람과 당신의 연결고리를 확인했습니다. 은서에게 자금을 흘려보낸 경로, 위장회사를 통해 민석을 고용한 흔적 모두 확보했습니다. 김준호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다. 회장님, 그건 억측입니다. 제가 은서를 안다고 해서 그녀가 저지른 모든 일을 제가 기획했다고 말할 순 없죠. 증거는 아직 부족할 수 있소. 하지만 당신은 이번엔 실수했소. 경고는 여기까지요. 다시는 우리 가족을 향한 그림자를 들이우지 마시오. 태주는 그렇게 말하고 자리를 떴다. 돌아서며 김준호의 눈빛을 느꼈다. 그 눈빛엔 분노도 두려움도 없었다. 그저 싸움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인식하는 눈빛이었다. 그날 밤 지원은 혼자 별장의 서재에 앉아 있었다. 책상 위에는 오래된 사진이 한 장 놓여 있었다. 그 사진에는 어린 시절의 그녀와 최은서가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순수했던 시절, 거짓 없는 웃음. 그녀는 사진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그때 우리는 진짜 친구였을까? 아니면 이미 그 안에 질투가 자라고 있었던 걸까? 문득 창밖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경호원이 다가와 문을 두드렸다. 여사님, 이걸 방금 우편함에서 발견했습니다. 그는 낡은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봉투에는 아무 표시도 없었고 누가 보냈는지도 알 수 없었다. 안에는 짧은 메모가 들어 있었다. 그녀는 당신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너무 오래 그늘에 있었을 뿐입니다. 그 사람을 이해해 주세요. 저는 할인입니다. 지원은 손에 쥔 메모를 바라보았다. 단정한 필체, 담담한 문장, 그리고 할인이라는 이름. 그녀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이 세상엔 여전히 어둠이 존재했지만 그 어둠 속에서도 사람은 손을 내밀 수 있다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제 그녀가 해야 할 일은 분명했다. 다시 일어서야 했다. 자신의 상처를 딛고 누군가의 빛이 되어야 했다. 서지원은 한참 동안 메모를 바라보다 조용히 책상 서랍을 열고 그것을 조심스럽게 넣었다. 단 한 장의 편지, 단 몇 줄의 글이었지만 그것은 그녀의 마음을 흔들기엔 충분했다. 할인. 낯선 이름처럼 보였지만 그 순간만큼은 어쩐지 오래 알고 지낸 사람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다시 편지를 꺼내 읽었다. 그녀는 당신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너무 오래 그늘에 있었을 뿐입니다. 그 문장은 최은서를 떠올리게 했다. 모든 진실을 마주한 지금 그녀는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은서를 용서할 수는 없지만 완전히 미워하지도 못했다. 이튿날 아침 한태주는 평소보다 일찍 별장으로 찾아왔다. 그의 얼굴에는 심각한 표정이 떠올라 있었다. 방금 정보팀으로부터 새로운 보고를 받았소. 김준호가 며칠 전 극비리에 일본으로 출국한 것이 확인되었소. 우리와 연결된 계좌를 정리했고 그가 운영하던 위장회사는 이미 폐쇄 수순에 들어갔소. 지원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지만 태준의 얼굴을 보며 뭔가 더 있다는 것을 눈치챘다. 다른 소식도 있죠? 태준은 잠시 머뭇거리다 입을 열었다. 당신을 노렸던 또 다른 인물이 있었소. 이름은 강도혁. 예전 김준호의 특별보좌관이었고 현재는 다수의 회사를 비공식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인물. 우리가 확보한 이메일 자료에 따르면 은서와 그가 몇 차례 독립적으로 접촉한 기록이 있어. 은서가 김준호만을 따랐던 게 아니군요. 지원이 조용히 말했다. 그렇소. 그리고 그들은 단순히 당신을 제거하려 했던 게 아니라 당신 자리를 차지할 계획까지 세웠던 것 같소. 특히 희망나눔재단과 대한그룹 복지재단을 합병시켜 새로운 조직을 만들려는 계획 문서가 존재했소. 작성자는 최은서였소. 지원은 그 말을 듣고 의자에 몸을 기댔다. 그녀는 내 자리를 넘보는 것보다 나를 대체하려고 했던 거군요. 당신이 없어진 뒤 그녀가 재단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모든 시나리오를 짜고 있었소. 심지어 당신의 위원장을 위조해 남편인 내가 그 결정에 동의하게 만드는 가짜 문서도 발견됐소. 그 말에 지원은 말문이 막혔다. 가짜 위원장이라니 얼마나 오래 준비했을까?
얼마나 깊이 나를 이해하고 있었으면 그런 시나리오를 썼을까.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한참을 침묵했다. 침묵 속에 있는 건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다. 깊은 상처였다. 누군가의 애증은 이토록 치밀하고도 잔혹할 수 있었다. 더는 도망치지 않겠어요. 지원이 천천히 고개를 들며 말했다. 이제 뭘 하려는 거요? 태준이 물었다. 사람들 앞에 서겠어요. 모든 걸 말할 겁니다. 내가 겪은 배신, 그리고 내가 다시 일어선 이야기까지. 숨지 않겠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회피하면 또 다른 누군가가 같은 상처를 겪게 될 테니까요. 그날 오후, 서지원은 재단 이사회에 긴급 회의를 요청했다. 대부분의 이사진은 그녀의 회복에 안도하며 회의에 참석했고, 일부는 여전히 이 사태의 배후를 의심하고 있었다. 그녀는 단상 위에 서서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입을 열었다. 여러분, 저는 죽을 뻔했습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가장 가까웠던 사람에게 말입니다. 그 이름은 바로 최은서입니다. 이 자리에서도 그녀와 함께 일하셨던 분들이 계시겠지만 저는 감추지 않겠습니다. 은서는 저를 제거하고 제 자리를 차지할 계획을 세웠고 그 뒤에는 더 큰 권력의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회의장 안은 술렁였고 몇몇은 눈을 크게 떴다. 지원은 그런 반응을 감내하며 계속 말했다. 제가 이 자리에 다시 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가 믿는 가치가 흔들리지 않게 지키고 싶기 때문입니다. 저는 다시 시작할 겁니다. 새로운 이름으로, 새로운 방식으로, 그리고 여러분 중 저와 뜻을 함께할 분이 계시다면 저는 감사한 마음으로 손을 내밀겠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여러 이사진이 그녀에게 다가와 격려의 말을 건넸고 일부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입장을 확인했다. 그중 한 명, 재단의 최고 고문이었던 노 박사는 이렇게 말했다. 여사님, 다시 서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 사회는 당신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진실을 지키고 상처를 감추지 않는 사람 말입니다. 그날 밤, 서지원은 별장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처음으로 숨기지 않았어요. 처음으로 제 상처를 드러냈죠. 무서웠지만 동시에 해방된 기분이에요. 태주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당신은 강한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마오. 당신이 지금까지 지켜온 것, 그건 누구도 함부로 빼앗을 수 없소. 지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젠 나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고 싶어요. 겉으론 멀쩡해 보이지만 마음속에 깊은 상처를 안고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한 진짜 재단을 만들고 싶어요. 단순한 복지나 후원이 아니라 진짜 회복을 위한 곳을요. 태주는 그녀의 말에 미소를 지었다. 그걸 당신이 만든다면 분명 많은 이들이 삶을 되찾을 수 있을 거요. 그 순간 지원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잠시 정적이 흐른 뒤 낮고 익숙한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다. 서지원 여사님, 저예요. 이하린입니다. 지원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하린 씨, 어디에 계신가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지금까지 당신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당신이 나아가는 걸 보고 힘을 냈어요. 지원은 목소리를 낮췄다. 고마워. 당신 덕분에 제가 살아있잖아요. 하린은 잠시 침묵하다 조용히 말했다. 사실 아직 말하지 못한 게 있어요. 언젠가 당신이 준비되었을 때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어요. 지원은 단호하게 대답했다. 준비됐어요. 당신이 해준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전화가 끊겼다. 차 안은 조용했지만 서지원의 눈에는 다시 불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진실은 아직 다 밝혀지지 않았다. 그리고 그 진실은 또 하나의 연결고리를 통해 다시 그녀의 앞에 나타나려 하고 있었다. 서지원은 전화를 끊은 뒤에도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다. 차 안의 공기가 갑자기 무거워졌다. 그녀의 손끝은 가늘게 떨렸지만 얼굴엔 이상할 정도로 평온함이 감돌았다. 한태주는 그녀의 표정을 살피다 조심스럽게 물었다. 하린 씨였소?
지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그녀는 아직 우리 주변에 있어요. 나를 지켜보고 있다고 했어요. 왜 다시 연락했을까? 말하지 못한 진실이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나와 직접 만나고 싶다고 했죠. 태주는 짧게 숨을 들이쉬었다. 지금 만나도 괜찮겠소? 지원은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괜찮아요. 아니, 꼭 만나야 해요. 그 아이는 나에게 생명을 줬어요. 이제는 내가 그 아이에게 답할 차례예요. 며칠 후, 할인이 지정한 장소는 서울 북쪽에 위치한 작은 찻집이었다. 도시의 중심부에서 벗어난 조용한 골목 안, 손님 하나 없이 조용한 공간이었다. 지원은 검은색 모직 코트를 입고 마스크와 모자를 쓴 채 조용히 들어섰다. 문이 열리자 한 여인이 창가에 앉아 고개를 돌렸다. 긴 머리를 묶고 낡은 회색 카디건을 입은 그 여인은 그녀가 기억하는 이하린이 맞았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눈빛은 전보다 훨씬 깊고 단단해져 있었다. 오랜만이에요, 여사님. 지원은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다. 이제 그냥 서지원이라고 불러주세요. 내겐 당신이 생명의 은인이에요. 할인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은인도 영웅도 아니에요. 그저 그날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잠시 정적이 흐른 후 할인이 먼저 입을 열었다. 사실 저에 대해 다 말하지 않았어요. 제 여동생 기억하시죠? 예전에 당신 재단에 후원 신청을 했다가 거절당했던. 지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기억해요. 나중에서야 기록을 보고 알았어요. 미안해요. 그 당시는 모든 결정을 은서가 담당했었고 나는 그 모든 사례를 일일이 확인하지 못했어요. 할인은 조용히 미소 지었다. 저도 알아요. 처음엔 분노했어요. 여동생이 죽었을 때 그날 밤 저는 정말 당신을 증오했어요. 재단, 권력자들, 심지어 세상 전체를 미워했어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손에 쥔 찻잔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됐어요. 미움으로는 아무것도 회복되지 않는다는 거요. 제가 당신을 구한 건 단지 정의감이나 죄책감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건 제 방식의 사과이자 화해였어요. 제 자신과의. 지원은 그 말을 들으며 눈을 감았다. 할인 씨, 당신이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다는 걸 몰랐어요. 그걸 듣게 되어 고맙고 또 미안해요. 정말로. 할인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이제는 괜찮아요. 오히려 당신 덕분에 제 삶도 다시 시작됐어요. 제가 만든 작은 여성 쉼터가 있어요. 사회에서 외면당한 여성들을 위한 공간이에요. 당신을 보면서 용기를 얻었어요. 상처를 숨기지 않고 세상 앞에 나서는 모습에서요. 지원의 눈이 반짝였다. 혹시 그 쉼터 내가 도울 수 있을까요? 새로 만들려는 재단에서 함께할 수 있다면. 할인은 놀란 듯 그녀를 바라보다 이내 작게 웃었다. 그럴 수 있다면 영광이죠. 저 혼자서 하려니 한계가 많았거든요. 당신과 함께라면 더 많은 이들을 도울 수 있을 거예요. 두 여인의 대화는 몇 시간 동안 이어졌고 그들은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서로의 아픔과 희망을 나눴다. 찻집을 나설 때 할인은 조심스럽게 한 가지를 더 꺼냈다. 사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은서 씨와 김준호 의원의 관계. 그 안에는 제가 몰랐던 또 다른 인물이 개입돼 있었어요. 지원은 걸음을 멈추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또 다른 인물. 네, 이름은 강도혁이에요. 은서가 종종 만났던 사람이고 김준호의 오른팔이자 그림자 같은 존재였죠. 제가 병원에서 일할 때 그가 몇 차례 은서를 몰래 만나러 온 걸 봤어요. 그들의 대화를 엿들은 적은 없지만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지원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그는 지금 어디 있죠? 정확히는 모르지만 은서가 체포되기 전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도 그였어요. 아마 김준호의 지시를 받아 직접 행동에 나섰던 인물이었을지도 몰라요. 지원은 한태준에게 이 사실을 즉시 전달했다. 태준은 보안팀의 지시를 내려 강도혁의 행적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곧
뜻밖의 장소에서 그의 흔적이 발견됐다. 바로 대한그룹의 한 하청 업체 내부 감사 기록에서였다. 그가 내부 정보를 빼내려 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대한그룹의 특정 복지 예산이 비정상적으로 누락된 기록이 있어요. 은서가 아닌 또 다른 누군가가 시스템에 접근했던 기록이 확인됐습니다. 태주는 눈을 가늘게 떴다. 그는 단순한 하수인이 아니었어. 계획 전체를 조정하고 움직인 핵심일지도 모르지. 그리고 며칠 후 그들은 서울 모처의 고급 오피스텔에서 강도혁을 체포할 수 있었다. 경찰은 그의 노트북에서 은서와 김준호, 그리고 여러 기업 고위 관계자들과의 이메일을 확보했고 그 안에는 서지원을 향한 계획이 상세히 기록돼 있었다. 그날 밤 태주는 서지원에게 이 소식을 전하며 말했다. 이제 퍼즐의 마지막 조각까지 맞춰졌소. 당신을 해하려 했던 이들의 실체가 드러났소. 지원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대답했다. 그들은 나를 무너뜨리려 했지만 오히려 나를 다시 일어서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나와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 걸어갈 겁니다. 그녀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어둠은 길고 깊었지만 결국 빛은 스스로를 잃지 않았다. 서지원은 다시 무대 위에 섰다. 이번엔 재단 내부 회의실도 언론 앞 기자회견도 아니었다. 서울 성북동에 위치한 한 작은 문화센터의 강당. 조명을 최소화한 무대 위에 서서 그녀는 천천히 마이크를 잡았다. 객석엔 100여 명의 사람들이 앉아 있었고 그 대부분은 여성들이었다. 가정폭력 피해자, 사회적 배제 경험자, 그리고 삶의 여러 갈림길에서 멈춰버린 이들이었다. 그녀는 짧은 침묵 끝에 말을 꺼냈다. 저는 아주 오랫동안 누군가의 보호 아래 세상이 정해준 역할 속에서 살았습니다. 성공한 남편의 아내로, 존경받는 재단 이사장으로, 모범적인 인물로. 하지만 그 모든 이미지가 한순간에 무너졌을 때 저는 제 안의 진짜 나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객석은 숨을 죽인 듯 조용했다. 그녀는 이야기를 이어갔다. 가장 가까웠던 친구에게 배신당하고 목숨을 잃을 뻔하고 세상의 눈초리에 노출되었을 때 저는 처음으로 무너진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런데요, 그 무너짐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거기서 다시 일어설 수 있었고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청중 속 한 여성이 조용히 눈물을 닦았다. 그녀의 어깨가 떨리는 걸 본 서지원은 마이크를 내려놓고 무대를 내려왔다. 그녀는 그 여성 앞으로 다가가 조용히 말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 순간 강당 안에 있던 사람들의 표정이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더 이상 피해자도 관찰자도 아니었다. 그 순간만큼은 모두가 회복을 시작하는 주인공이었다. 이 강연은 서지원이 새롭게 설립한 빗담재단의 첫 공식 행사였다. 단순한 후원이나 일회성 기부를 넘어서 실제로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회복 중심의 프로그램이 핵심이었다. 정서 상담, 기술 교육, 창업 지원 등 실질적인 자립 기반을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그녀가 택한 새로운 길이었다. 한태주는 객석 뒤편에서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서지원이 더 이상 그의 보호를 필요로 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그는 여전히 그녀의 뒤에서 묵묵히 함께하고 있었다. 행사가 끝난 후 지원은 문화센터의 작은 정원에서 할인과 마주 앉았다. 두 사람은 이제 은인과 피해자라는 관계를 넘어 함께 세상을 바꾸려는 동반자가 되어 있었다. 오늘 강연 정말 감동이었어요. 할인이 말했다. 당신 덕분이에요. 나에게 살아남을 이유를 준 사람, 바로 당신이니까요. 지원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할인은 조심스레 한 가지를 꺼냈다. 사실 오늘 행사에 누군가가 와 있었어요. 말은 안 하고 돌아갔지만 제 눈엔 익숙했어요. 누구요? 최은서 씨의 언니였어요. 지원은 놀란 듯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가 이 자리에 왔다고요? 네, 마지막까지 망설이다가 행사 끝나고 나갔어요. 저와 마주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대신 작은 봉투를 남기고 갔어요. 할인은 그 봉투를 조심스레 꺼냈다. 안에는 짧은 메모가 담겨 있었다. 내 동생이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도 고통 속에서 길을 잃은 아이였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다면
부디 그녀를 이해만이라도 해주세요. 지원은 천천히 메모를 접으며 조용히 말했다. 그녀를 완전히 용서할 수는 없지만 이해하려는 마음은 가지고 있어요. 이제는 저도 증오가 아닌 이해로 이 길을 가고 싶어요. 그날 저녁, 빗담재단 공식 웹사이트에는 서지원을 인터뷰한 영상이 하나 올라갔다. 영상의 마지막 문장에서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상처는 사라지지 않아요. 하지만 그 상처를 어떻게 마주하느냐에 따라 우리는 그 상처를 빛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며칠 뒤 정계와 언론계에선 김준호 전 의원의 해외 도피 시도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었고 강도혁의 체포로 인해 그의 정치 재기를 꿈꾸던 계획은 완전히 무너졌다. 동시에 대한그룹의 내부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복지재단 관련 모든 부정 거래가 정리되었고 태주는 그 구조를 새롭게 재정비하며 투명성을 높이는 데 집중했다. 한편 서지원의 삶은 조용하지만 힘차게 달라지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뉴스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 아니었고 카메라 플래시 속의 주인공도 아니었다. 하지만 그녀의 한 걸음, 한 선택은 점점 더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어느 날 아침, 그녀는 할인과 함께 새로 문을 연 여성재활센터를 방문했다. 벽 한편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빛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는 순간 시작됩니다. 그녀는 그 문장을 천천히 읽으며 웃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이제 진짜 시작이네요. 할인이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의 이야기, 이제 막 첫 장을 넘겼을 뿐이에요. 지원은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아이들을 위한 교실, 상담을 위한 공간, 자립을 위한 프로그램이 빼곡히 준비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예전에 그녀처럼 상처 입은 누군가가 조용히 고개를 들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들에게 다가가 말했다. 괜찮아요. 지금은 힘들어도 언젠가는 이 아픔이 여러분의 빛이 될 수 있어요. 저처럼요. 그 말을 들은 소녀 하나가 조용히 고개를 들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무언가를 믿고 싶어하는 아주 작은 희망의 불씨를 담고 있었다. 서지원은 그 눈빛을 보며 다시 한번 확신했다. 자신이 겪은 모든 고통, 모든 배신, 모든 흔들림은 결국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이제 그녀는 두려움 없이, 망설임 없이 이 길을 걸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왜냐하면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초겨울의 공기가 차갑게 서울거리를 감싸고 있었다. 하지만 서지원이 걷는 발걸음은 전보다 더 단단하고 안정돼 있었다. 그녀는 검은 코트를 여미며 손에 들고 있는 하얀 봉투를 바라보았다. 그것은 오늘 아침 빗담재단 사무실 앞으로 도착한 우편물이었다. 보내는 사람의 이름은 없었고 필체만이 익숙하게 다가왔다. 사무실 안에 들어서자 직원들이 환한 얼굴로 그녀를 맞았다. 누구도 따로 말을 하지는 않았지만 모두가 그녀의 무게를 알고 있었다. 그녀가 감당해온 상처, 책임, 그리고 새롭게 세우고자 하는 길을. 지원은 곧장 자신의 책상에 앉아 조용히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단 한 장의 편지가 들어있었다. 당신이 이룬 것을 보았습니다. 어쩌면 당신이 옳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여전히 후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당신이 또 다른 배신을 겪지 않기를 바랍니다. 잘 지내세요. 서명은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 문장이 익숙하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꼈다. 문장의 구조, 단어의 선택, 그리고 마지막에 무심한 배려까지. 그것은 최은서였다. 감옥에서 보냈는지 혹은 미리 남겨둔 편지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더는 중요하지 않았다. 서지원은 한동안 편지를 바라보다 조용히 웃었다. 억지로 억누르던 증오도 설명되지 않던 혼란도 이제는 그녀에게 의미 없는 그림자가 되었다. 이제는 그녀가 선택한 방식으로 그 모든 것을 놓아줄 수 있었다. 그녀는 편지를 조용히 접어 서랍 속에 넣고 대신 새 종이를 꺼내 적기 시작했다. 그것은 그녀가 직접 쓸 다음 강연의 원고였다. 이번엔 대학 강단이었다. 심리학과와 사회복지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초청 강연이었다. 주제는 회복의 윤리, 그리고 인간의 가능성이었다. 강연 당일, 지원은 태준과 함께 캠퍼스를 찾았다. 젊은 학생들이 가득한 강당 안, 그녀는 천천히 단상으로 올라섰다.
마이크를 잡은 그녀의 손엔 여전히 긴장감이 묻어 있었지만 목소리는 맑고 흔들림이 없었다. 우리는 살아가며 수없이 많은 선택을 합니다. 때로는 타인의 믿음을 배신하기도 하고, 때로는 스스로를 속이기도 하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상처를 이겨내는 힘은 어디서 오는가? 그것은 관계에서 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우리는 다시 살아갈 이유를 찾게 됩니다. 강연이 끝나고 질문이 이어졌다. 한 학생이 손을 들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여사님, 만약 다시 그 일을 겪게 된다면, 또다시 누군가에게 배신당한다면, 그때도 똑같이 용서하실 건가요? 지원은 그 질문을 잠시 되새기며 고개를 끄덕였다. 용서란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같이 선택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저는 앞으로도 그런 선택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용서는 상대를 위한 일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강당은 조용해졌고 이어지는 박수가 그 정적을 깨뜨렸다. 그날 강연은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작은 균열을 남겼고 그 균열은 새로운 생각을 받아들이는 틈이 되어 주었다. 그날 저녁, 태준과 지원은 함께 집으로 돌아왔다. 오랜만에 두 사람만의 저녁 식사를 준비했고 식탁엔 따뜻한 국과 김치, 그리고 밥 한 그릇씩이 놓였다. 아주 단순한 식사였지만 그 어느 날보다 소중하게 느껴졌다. 여보, 태준이 말했다. 응, 지원이 수저를 내려놓고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이제는 당신이 다시 살아가고 있다는 게 실감이 나오. 내가 보호해주는 대상이 아니라 함께 걸어가는 사람으로서 말이오. 지원은 천천히 웃으며 대답했다. 사실 나도 그래요. 처음에는 그저 다시 숨을 쉬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나도 누군가의 손을 잡아주고 싶어요. 누군가가 쓰러지기 전에 먼저 다가가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식사를 마친 뒤 두 사람은 정원으로 나왔다. 밤하늘엔 별이 흐릿하게 떠 있었고 찬바람이 나뭇잎을 흔들었다. 그 바람 속에서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서로의 손을 잡고 걸었다. 아무리 긴 겨울이 와도 두 사람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을 것이었다. 다음 날 빛담재단의 새로운 프로젝트가 발표되었다. 제목은 다시 시작하는 학교. 삶의 단절을 경험한 중년 여성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었다. 컴퓨터 교육, 심리 상담, 그리고 창업 지원까지 포함된 포괄적인 시스템이었다. 첫 번째 수강생으로 등록한 여성의 이름은 김영숙이었다. 그녀는 이력서도 쓰지 못했고 이메일 계정도 없었지만 등록서에 이렇게 썼다. 다시 시작해보고 싶어요. 나도 나를 믿어보고 싶어요. 그 문장을 본 서지원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믿음 하나가 세상을 바꾸는 시작이었다. 그해 겨울, 지원은 자신의 삶을 담은 에세이를 출간했다. 제목은 눈을 감으면 빛이 보인다였다. 그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독자들은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특히 마지막 문장은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남았다. 우리는 모두 언젠가 배신당하고 쓰러지며 아파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가 서로를 붙잡아줄 수 있다면 그 상처는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닌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문장을 읽은 사람들은 자신만의 상처를 떠올리며 조금은 덜 외롭다고 느꼈다. 그리고 그날 밤, 서지원은 다시 한번 편지를 썼다. 이번엔 누구에게 보낼 것도 아니었다. 그저 자신에게 쓰는 편지였다. 지원아, 너는 잘 버텼고 잘 일어섰어. 이제 너는 다른 사람을 일으켜줄 차례야. 그리고 내가 걸어온 모든 길은 너를 여기까지 데려오기 위한 과정이었어.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 걸어가렴. 그녀는 펜을 놓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하늘은 여전히 어두웠지만 그 어둠은 이제 더 이상 무서운 것이 아니었다. 서지원은 조용히 일어섰다. 내일은 또 새로운 하루였다. 그리고 그 하루도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첫날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녀는 믿고 있었다.